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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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6일, 음력으로는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9시가 좀 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정치 산책 137번째 강의로서 지난 100년 동안의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은 무엇을 했는가? 결론만 말하면 친일 부패 부역 세력의 밥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나는 고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번잡스럽고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난 한 7년 동안에 이제 그 범어 대사전을 비롯해서 우리의 그 상고사 태고사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또 건강도 많이 또 쇠약해진 것도 있고요. 제가 또 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제가 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2023년 12월 이점이 오가지고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또 한 열 동안 고생을 하고 아직까지도 목에 약간 가래가 있고 썩 좋은 그런 그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민주공화정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주인된 시민의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국가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노력한 거에 그 반하여 윤석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망조의 길로 이미 내몰고 있는 이 현상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깨있는 시민으로서 시민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은 무엇을 했는가?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대표하는 당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당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이 세력은 그 직무, 그러니까 통일 진보 민주 세력으로서 직무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결국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인 친일 부역 부패 세력에 밀린 상태였다. 즉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의 지난 100년 동안의 밥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100년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진보 민주 통일 세력들이 너무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고 또 거기 그 직무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 친일 부역 부패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또 이 나라를 불합리하게 끌고 왔는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쿠데타 세력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가 해방을 전후로 해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념 쿠데타를 하게 되었죠.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이가 돌아와서 우리의 민족 진영에 있는 조봉암이라든지 김구를 암살시키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양심적인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서 많은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봉암 선생이라든지 김구가 암살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년 동안 이승만이가 집권하고 1960년 4.19를 기화로 해가지고 민주화 열기를 가지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되고 장면 내각이 자리 잡으면서 바로 61년도에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그 5.16 군사 쿠데타를 또 일으키게 되었죠. 이 군사 쿠데타는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로 그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 정사에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만약에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반역의 역사가 되어서 그 처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는 박정희와 박정희 그 일파들이 목숨을 걸고 군사 쿠데타를 이루었고 결국 성공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보선과 장면 총리가 여기에 적절하지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다는 결과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쥐고 18년 동안 그 권력을 그 장기 집권을 하면서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까지 그 노렸지만 결국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선 총탄에 박정희도 피살됐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가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바로 10월 26일 26일 10월 29일 박정희가 피살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보름 만에 전두환 노태우가 1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1979년도에 12월 10일 날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해서 정성화를 포함해서 장태환이라든지 정병주를 구속하고 이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리 봄이 오느냐 싶었지만 그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당의 진보민주 세력이 분열해서 결국은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최규와 노재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묵인하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검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가
저는 그걸 검찰 쿠데타라고 말하는데, 그 검찰 쿠데타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여 통과시켰던 문재인과 이낙연 일파들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무능한 그 지도자로서 결국은 이 검찰 쿠데타를 용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은 자기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욕심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권력 투쟁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진보민주 통일 세력은 진영의 전선에 서 있지 못하고 이념을 위해서 개혁도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민주 통일 세력들은 국민들이 4.19와 같은, 또 1980년 5.18과 같은, 1979년 부마 민주화 통일과 같은, 또 촛불혁명과 같은 이런 엄청난 국민적 민주화 열기를 확대시키고 그것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과 그 이후에 문재인과 이낙연이 무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검찰 쿠데타 세력까지 권력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최동수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지난 100년 동안의 쿠데타 세력들을 우리가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또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고, 그래서 근대화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권화되고 개인화되고 합리화되고, 분권화되고 개인화되고 합리화되어야 되고, 또 조직 설계를 위한 원칙으로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근대 화와 그 다음에 조직 설계의 원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화되고 개인화되고 합리화된다는 뜻은 그것이 말과 언어로서 하는 부분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문명사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국 문명사를 지금 현재 복원하고 한국 문명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문명사, 한국 문명사, 일본 문명사, 우리 한국 문명사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될 때가 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한국 문명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량이 서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지식과 정보량이 턱없이 부족하면 또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룹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공부하는 그룹은 2%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는 돈 버는데 나머지 18%는 뭐냐면 자식 출세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권재민 사상이 필요하고, 주권재민 사상은 우리가 민주공화정으로서 우리가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은 바로 우리가 투표로서 과반수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능하고 무능한가에서 결판이 나고요. 구조적인 것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 다음에 개별화되어 있느냐 네트워크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은 뭐냐면 급여라든지 보상, 의사결정, 의사소통, 채용, 이동, 역량 진단, 성과 관리 같은 것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조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종족 변수로서 우리가 작용됐냐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건강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냐면 공정하냐 투명한가 개방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기본 원칙을 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요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라고 말하는데 이 조직론적 사고로서 우리가 투쟁하기 위해서는 그 투쟁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기득권 부정부패에 투쟁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불법행위에 투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우리가 일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 34조 1항이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우리가 바꿔 나감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탈중앙화해서 우리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그 다음에 연대할 수 있는 조직 설계를 해서 그 조직 설계가 근대화의 원칙에 맞추어서 분화되고 개인화되고 합리화하고 통일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600년 동안의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보면 우리가 자주사대주의자 명목적 사대주의에서 지난 조선 600년 동안에 자주사대주의는 한 200년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명목적 사대주의가 약 한 300~40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70년 동안의 이런 문제점을 그 70년이라 말하면 해방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을 일제시대를 포함하면 지난 100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의 이런 문제점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허버트 마르쿠제가 이걸 잘 지적했는데 우리가 1차원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1차원적 사는 그냥 단세포적 사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세포적 사고가 뭐냐면 어떤 것이냐. 자, 1차원적 사회가 있고 1차원적 사유가 있는데요. 1차원적 사회는 바로 정치적 폐쇄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자유를 말하지만은 결국은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상태, 이거를 1차원적 사회다. 그 1차원적 사회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우리가 1차원적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원적 사유는 무엇이냐? 바로 물질적인 만족과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원적 사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인사가 뭐냐면은 당신 돈 벌었느냐, 아파트 사느냐, 그 다음에 너희 자식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그 다음에 판검사가 됐느냐, 이렇게 뭐냐면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적 도금에 빠진 것도 1차원적 사유고요. 그 다음에 물질 만능, 학벌 만능, 출세 만능, 이 모두 다 뭐냐면은 1차원적인 우리와 사유를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뭐냐면은 1차원적 사유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비판적 사고를 알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1차원적 사회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인식이 가능하고 추론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기 비판적 사고 중요하고 합리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개혁에 시급한 것이 교육개혁이다. 자, 그래서 교육개혁의 가장 목적 합리성으로 볼 때 프로그램적 사고를 하고 플랫폼적 사고를 하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조직론적 사고다.
그 조직론적 사고는 바로 통시성과 공시성을 말하는데, 통시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말하는 거고 공시성이라는 것은 현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로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득권 부패, 부정부패와 싸우고 불법행위와 싸우고 헌법 3, 4조 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우리가 바꿔나가서 궁극적으로는 탈중앙화해서 우리가 민주화의 초석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은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종합 정리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